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뉴스에서는 경기가 회복된다는데 왜 내 주머니는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2026년 1월 지금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거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재정을 풀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모두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음 금융위기의 촉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명시했습니다. IMF, OECD, 한국은행 모두가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68조 원, GDP 대비 91.7%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을 말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경고하는 걸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회복이 아니라 마지막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장률 1.8% 반등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9%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 역사상 최대폭인 0.7%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충격적인 수치죠. 2026년 전망치 1.8%는 이 0.9%에서 2배 가까이 뛰는 숫자입니다. 언뜻 보면 희망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2025년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2026년 숫자가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제 경제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최악이었을 뿐이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잠재 성장률입니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입니다. 1.8%라는 건 여전히 잠재력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1.7%였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잠재 성장률을 웃돈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고착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1.8%마저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의 절반 이상이 빚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성장의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장의 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은 부실한 기초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토록 비관적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 개의 시한폭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 가계부채 1968조 원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6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130조 원, 신용대출이 33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3,616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학생도 노인도 포함해서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입니다. 3040대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바로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고 6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연 4%라면 매달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자만 200만 원 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300만 원으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아이 키우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일까요? 더 큰 문제는 금리입니다. 2026년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하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4분기 기준금리는 2.13%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2.5%에서 2.13%로 0.37%포인트 내려가는 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6억 원 대출받은 사람 기준으로 월 이자가 18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 금리가 반대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리거나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거나 환율이 폭등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6억 원 대출자는 월 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을 다음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 지경학적 분전화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경학적 분전화의 시대입니다. 지경학이란 무역정책, 경제제재 같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게도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무역 환경 악화는 곧 성장 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한국 수출의 중심축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마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모두 관세와 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내수 부양과 자국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한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쪽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로 물건을 팔아야 할까요?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베트남,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유럽은 자체 경기 둔화로 수요가 약합니다. 결국 2026년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반도체 수요 확대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마저도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황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황입니다. 이게 바로 K자연 경기 회복의 본질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죠. 세 번째 시한폭탄 인구 소멸입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2026년 0.9명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0.92명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경제 성장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증가. 그런데 노동 투입 즉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위태롭습니다. 결국 일하는 청년들의 세금 부담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가구의 세금은 9.7%나 폭증했습니다. 소득은 3.4% 증가하는데 세금은 9.7%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 부담이 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 더더욱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가계부채 1968조 원, 지경학적 분전화, 인구 소멸. 이 세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언제 터질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터질까요? 지금부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환율 폭등 트리거입니다.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40원 수준입니다. 지금 1460원에서 120원 정도 내려간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회복으로 원화 강세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나리오가 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거나 중동 분쟁이 확대되거나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달러는 강세를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약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460원에서 1500원, 1550원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석유, 가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원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와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내수는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가계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연쇄 파산이 시작될 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부동산 폭락 도미노입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여전히 강세지만 지방과 외곽은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로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게 역으로 전세 시장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사야 합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 가계 부담이 더 큽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가계부채는 한계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1020%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합니다.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파산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락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113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서고 이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소비 절벽입니다. 2026년 민간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득은 3.4% 증가하는데 세금과 이자는 5.7% 증가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고용시장도 불안합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임금 노동자 평균 소득의 35%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3%가 자영업자인데 이들의 소득이 이렇게 낮다는 건 중산층의 4분의 1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꽁꽁 닫을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2026년 한국 경제는 1.8% 성장은커녕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20조 원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30조, 40조로 불어날 겁니다.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사업장들을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시키는 것 문제를 키우는 것뿐입니다. 스웨덴과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기억하세요.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자산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빠른 수술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를 살립니다. 둘째, 가계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총량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부채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고 장기 상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 제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인데 이게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다각화를 서두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개인 생존 전략 5가지 계기판입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을 주시하세요. 1,500원을 돌파하면 위기 신호입니다. 이때부터는 방어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율을 확인하세요.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이 2%를 넘어서면 폭발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에 수조 원씩 팔아치운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한 겁니다. 넷째,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체크하세요. 현재 3%대 중반인데 만약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시스템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 핵심지 거래량이 급감하면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 중 3개 이상이 빨간불을 켜면 본격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즉시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하세요. 연 15% 이상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최우선 상환 대상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자산의 50%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2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세요. 넷째,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업이든 투자 수익이든 제2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실직, 부동산 폭락, 금리 급등.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지경학적 분절화, 인구 소멸. 이 세 개의 시한폭탄은 이미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고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장률 1.8% 반등은 기저효과일 뿐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불을 쌓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낙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즉시 행동하세요. 비상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2026년 한국 경제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버티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된 사람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생존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